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 레이먼드 챈들러. 에거서 크리스티의 명예를 위하여. 조지 하먼 콕스에게. 순전히 당신의 추천 때문에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읽었습니다. 그 구성 방식 때문에 독자를 속일 수 없는 완벽한 범죄 소설이라고 하도 광고를 해대서 읽은 다음에는 한번 분석을 해봤죠. 처음 반 정도. 특히 그 시작 부분은 오락거리로서는 좋았습니다만 나머지 반은 밋밋하더군요. 하지만 범죄 소설이 정직하다는 건 독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고 살인의 수법이 정상적이라는 뜻이죠. 이 책은 엉터리예요. 특히 이 책의 기본적인 개념이 아주 거슬립니다. 여기 한 판사가, 법률가가 있는데 그 남자는 고작 전해 들은 이야기를 증거로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을 내려요. 이야기 속의 어떤 사건에서도 그중 누군가가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조금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 단지 누군가의 의견이 있을 뿐. 하지만 아무리 확실한 심증이 있다 한들 실제 증거가 존재하지 않죠. 그들 중 몇몇은 자기 죄를 인정했지만 이건 살인이 모두 계획되고 이미 판결에 들어가 선고가 내려진 다음이었죠. 말하자면 더없이 완벽하고 뻔뻔하게 독자를 속인 겁니다. 범행의 과정을 더 세세하게 따지지는 맙시다. 순전히 운이 좋아야 성립할 수 있는 범행이고 사실 일부는 아예 불가능하니까요. 게다가 치명적인 약물과 그 반응에 대해서도 심각할 정도로 무지함을 드러내더군요. 그래도 이 책을 읽게 되어 기쁩니다. 마침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문 한 가지를 완전히 거둘 수 있었으니까요. 고전적 추리소설을 극도로 정직하게 쓰는 일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었죠. 답은 불가능하다였어요.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단서며 타이밍, 우연의 일치 등을 조작해야 하고 가능성이 많아봐야 50%인데도 확실히 가능하다고 가정해야 하죠. 뜻밖의 살인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격을 속이기도 하던데 그 점이 나한테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난 그래도 분별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게임을 계속하고 싶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발 정직한 추리소설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기로 하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잠깐 숨 좀 돌리고, 내 책의 제목은 두 번째 살인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전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 내가 염두에 뒀던 제목은 그게 아니었어요. 글을 쓰는 동안 가제로 삼기는 했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았죠. 크노프 부인은 마음에 들어했지만 그 이름으로 공고가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최종 원고를 넘기자 제목이 전혀 추리소설 같지 않다고 출판사에서 악마처럼 울부짖더군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포기했답니다. 곧 알게 될 테죠. 나는 그 제목이 이득이 되리라 생각해요. 출판사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하고. 우리 중 하나가 틀리겠죠. 그 사람들은 사업가니까 틀리는 건 나여야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껏 편집자나 출판사들, 연극이나 영화 제작자들이 대중의 취향을 파악하는 능력을 별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록을 보자면 전부 그 반대죠. 나는 항상 최종 소비자인 독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중개자는 무시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그리고 살면서 교양을 쌓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진짜 문제는 책을 전혀 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내 작품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책은 8월경에 나올 겁니다. 교정세는 지독하게 엉망이었죠.
막 교정을 마쳤는데 아직 깔끔한 것 같지가 않군요. 1940년 1월 27일. 챈들러 스타일. 알렉스 페리스에게. 우리는 바다에서 길 하나 건너 구석에 있는 제법 큰 단층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마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라호야는 샌디에이고 북쪽 끝에 위치한 곳으로 덥지도 춥지도 않죠. 그래서 관광객이 모이는 철이 2번인데 한 번은 겨울, 한 번은 여름이에요. 2년 전에는 마을이 아주 조용하고 폐쇄적이고 물가가 비싼 데다 비오는 2월 일요일 오후에 밴쿠버 빅토리아만큼이나 지루했죠. 지금은 그저 물가가 비쌀 뿐이지만. 여기는 바다가 아주 기괴한 모양으로 깎아놓은 낮고 부드러운 사암 절벽과 자갈밭은 많지만 마을 북쪽 끝을 제외하면 해변은 거의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사는 이 아래쪽보다 훨씬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 집 거실에는 전망창이 있어서 만 넘어 남쪽으로 포인트 로마와 샌디에고의 서쪽 지역이 보이고 밤이면 불빛이 길게 늘어선 해안선이 마치 무릎 위에 드리워지는 듯합니다. 우리 라디오 작가가 한번 나를 만나러 여기 내려온 적이 있는데 이 창 앞에 앉아서는 풍경이 무척 아름답다며 울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살고 아주 지긋지긋해요. 매일 무얼 하며 지내냐고요? 쓸 수 있을 때는 쓰고 쓸 수 없을 때는 안 쓰죠. 대개 아침이나 이른 오후 무렵에 글을 씁니다. 밤이면 무척 현란한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지속은 안 돼요. 오래전에 그 사실을 깨달았죠. 작가들이 영감을 기다리지 않는 법에 대해 쓴 소소한 글들을 늘 보고 있습니다만 비가 오나 날이 맑거나 숙취에 시달리든 팔이 부러졌든 그 사람들은 그저 매일 아침 8시에 자기들의 작은 책상에 앉아 할당량을 채우죠. 머리가 얼마나 텅 비었건 재치가 얼마나 달리건 그들에게 영감 따윈 허튼 소리. 찬사는 보내지만 그들이 쓴 책은 조심스럽게 피하겠습니다. 나로 말하자면 나는 영감을 기다리는 편입니다. 굳이 영감이라고 명명할 필요는 없지만요. 생명력을 지닌 글은 모두 가슴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대단히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는 고된 일이죠. 의도적인 노력이란 측면에서는 전혀 일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전업작가라면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시간에는 글쓰기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꼭 글을 써야 할 필요는 없어요. 내키지 않으면 굳이 애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물구나무로 서거나 바닥에서 뒹굴어도 좋아요. 다만 바람직하다 싶은 다른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글을 읽거나 편지를 쓰거나 잡지를 훑어보거나 수표를 쓰는 것도 안 돼요. 글을 쓰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 학교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 원칙입니다. 학생들에게 얌전히 있으라고 하면 심심해서라도 무언가를 배우려 하죠. 이게 효과가 있답니다. 아주 간단한 2가지 규칙이에요. 첫째, 글을 안 써도 된다. 둘째, 대신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나는 매스컴에 관심이 싫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인터뷰를 해왔지만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해요. 인터뷰에 내 이름을 달고 나인 척 나오는 남자는 대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웬 비열한 놈이더군요. 나는 어쩌다 미국 서구에 호감을 갖고 있는 지적인 속물인데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익히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미국 말을 마치 외국 언어처럼 배워야 했죠. 속어를 문학에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감입니다. 나는 문학에 쓸만한 속어가 딱 2가지라는 걸 깨달았죠. 언어 속에서 스스로 자리 잡은 속어와 작가가 만들어낸 속어. 나머지는 인쇄되기도 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낫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편지를 써야 할 테니까. 1949년 3월 18일